여기 폭염으로 인해 모든 인프라 및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스페인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한 여성은 자국의 시스템 붕괴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울며 겨자 먹기로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나 한국을 무시하던 그녀는 한국의 한강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탄성을 내지르며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소피아 마르케스라고 합니다. 저는 스페인 남부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태어났고 스페인의 해안 도시인 카디스의 뒷바다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이점 덕분일까요? 저는 스페인의 요트 대표팀에 발탁되어 현재 프로 선수로 활약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국가대표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스페인 정부의 요트 대표팀에 대한 지원은 정말 형편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덕트 테이프로 대충 수리된 요트와 낡아빠져 새까지 바랜 돛대 등 이건 도저히 국가대표의 요트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돈이 많은 다른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고급 요트를 구매하곤 했지만 그저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저는 정부가 지원해주는 고물상에서도 거절할 법한 허름한 요트를 타고 연습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동료 엘레나는 충격적인 제안 하나를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전지훈련을 가자는 거였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뜬금없긴 했지만 저희로서는 전지훈련이 꼭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현재 이상기후로 인해 유럽 전역이 끓는 듯한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졌지만 원래부터 여름 더위로 유명했던 스페인, 특히 항구 도시 카디스는 이번 여름이 단순히 덥기만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단 지금 카디스에는 길거리를 걷는 사람, 문을 연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날씨에 밖에 나돌아다니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또 스페인에서는 에어컨 자체를 애초에 찾아볼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저 집에만 틀어박혀 30분 간격으로 몸에 물을 끼얹고 선풍기 바람을 쐬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연습도 무기한 중단되었죠. 라커룸의 에어컨에서는 오히려 더운 바람이 나오고 있으며 샤워실에서는 차가운 물이 아닌 끓는 듯한 더운 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스페인의 악명 높은 인프라 수준은 이번 여름에 완전히 골마서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레나는 한국에 간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은 모든 것에 대해 준비가 된 나라라는 기괴한 소리를 해오더군요. 아니, 저는 개인 요트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연습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러한 배려심 없는 엘레나의 주장에 기분이 상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엘레나는 다시금 한국은 모든 것이 준비된 나라라는 황당한 주장만을 반복했고 한국은 이러한 제 문제마저 완벽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책임감 없는 소리만을 해올 뿐이었어요. 그녀의 말에 한국이라면 K-팝 정도만 알고 있던 저는 한국은 배가 존재하는 국가긴 하냐며 지금 스페인도 이러한 폭염의 상황에 괴멸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스페인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국가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모진 말을 쏟아내 버렸는데요. 그러나 엘레나는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에서 돌고 있는 돈이 스페인 전체에서 돌고 있는 돈보다도 많다며 한국은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이라는 헛소리를 일삼았고 이내 팀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국에는 한국으로의 전지훈련을 확정지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분노와 원망, 슬픔의 감정을 느끼며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개인 요트도 없는 저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한국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한국의 숨막히는 더위와 습도에 완전히 학을 떼고 말았어요. 지금 스페인 내부에서는 현재의 스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더운 상황이라며 엄살을 부리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스페인의 더위 수준을 2단계나 능가한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는 지옥 같은 더위 속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국에서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상을 지으며 인천공항 내부로 진입했을 때 저는 거의 경악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피부에서 비처럼 흐르던 땀은 완전히 건조되었고 폐는 더 이상 습기로 가득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아프리카에서 1초 만에 북극으로 이동한 것처럼 한국의 공항 내부는 완전히 다른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엘레나는 분명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듯 거대한 공간에 대한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고요? 스페인에서는 작은 백화점 하나 온도를 조절하는데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전력 수급 시스템은 매우 불안정해서 조금이라도 에어컨을 강하게 튼다면 백화점 전체가 정전이 나버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도대체 어떤 수준의 전력 공급 수준 및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렇듯 거대한 공간을 마치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유지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인천공항의 기후 시스템의 비결은 단순한 에어컨뿐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AI로 제어되는 센서 기반 미세 기후 관리 네트워크였어요. 인천공항의 바닥에는 공항 이용객들의 통행량이 많은 공간의 체온 밀도 상승을 감지하는 열전도도 센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천장 패널은 30초마다 공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방향성 노즐 클러스터가 미묘한 식물성 향기가 담긴 정화된 공기를 분사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한국은 극한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매우 쾌적한 정화된 공기까지 제공하고 있던 것입니다. 스페인 공항에서는 얼마 전 에어컨을 틀다가 전력 자체가 아예 차단되어 버리는 사고가 일어났고 몇 시간 동안이나 전기가 차단된 상황에서 공항에서의 모든 비행 일정이 꼬여버려 천문학적인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 이후로 스페인의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선풍기로만 온도를 조절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스페인의 현실을 완전히 비웃는 듯한 훨씬 진보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곳 공항은 완벽한 온습도 및 공기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모자라 청소마저 인간이 아닌 전부 로봇으로 대체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바닥 청소 로봇은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봇은 승객들 주위를 돌아다니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라이다 센서와 AI 경로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사람들이나 장애물을 피해갔거든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본 건가요? 스페인에서는 청소 로봇은커녕 청소 직원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조차 없어서 공항을 비롯한 공공장소 대부분은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페인의 들개가 거의 늑대만큼 커다란 이유는 이 들개들은 전부 스페인 곳곳의 청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넘쳐나는 쓰레기를 원없이 주워먹은 덕분이고 스페인이 청소 인력을 늘린다면 들개 문제는 곧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공영방송의 뉴스 앵커로부터 나오기까지 했을 정도죠. 실제로 제 팀원 몇몇은 이러한 로봇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자신들의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아예 이러한 장면을 믿지도 못하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이들은 지금은 21세기밖에 안 됐는데 그런 기술을 진작에 개발하고 상용화해놓기까지 했을 수는 없다며 거의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로 뭔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길래 그녀에게 빠르게 다가가 봤더니 한국 공항의 의자가 거의 귀신이 들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의자는 무려 자가소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자는 누군가 일어날 때마다 자외선 차단고리가 아래에서 활성화되었고 표면을 휩쓸어 3초 만에 99.9%의 박테리아를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한국인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에게 말을 거니 그는 저희 모두로 하여금 완전히 넋이 나가도록 하는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몇몇 의자들은 일정량 이상으로 오염이 되었을 경우 자가소독을 하는 기능이 있는 첨단 의자예요. 특히나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더욱 빠르게 오염이 되므로 자가소독 주기가 더 빨라지죠. 이 덕분에 인천공항에서는 누군가의 땀에 젖은 불쾌한 의자를 앉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가난한 국가인 줄 알고 온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스페인 공항에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에 생선기름 냄새가 나고 찢어진 쿠션이 덕트 테이프로 대충 수리되어 있는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인은 공항 직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공항 이용객일 뿐이었는데 그는 저희에게 이러한 설명을 해줄 어떠한 이유도 없었음에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며 전문적인 설명까지 건네주는 모습을 보니 한국인들의 수준과 시민의식까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엘레나의 말처럼 한국은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기적의 나라였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숨을 죽이며 계속해서 이동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의 무탈할 것만 같던 여정은 긴장을 놓음과 동시에 소름 돋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을 했던 저희 중 유난히 피곤해하던 마리아는 거의 파김치가 되어
자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를 정도로 힘겹게 이동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녀가 마치 할머니처럼 절뚝거리며 걷고 있을 때 마치 폭발물을 감지하는 로봇처럼 생긴 로봇이 마리아의 앞을 막아서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항복하며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당연했죠. 스페인 및 유럽 공항에서는 이렇듯 밀수품 및 폭발물에 대한 불시 검문을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말라가에서 의심스럽게 생긴 샴푸병을 들고 다닌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이 찢긴 적이 있는데 당연히 그들은 그저 수상하다는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불시 검문을 하고도 찢어진 가방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럽처럼 구체적인 논리나 증거도 없이 무작정 불시 검문을 하는 것이 아닌 로봇까지 나서서 마리아를 탐지했기에 마리아가 겁에 질려 손을 든 것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로봇은 충격적인 영어를 내뱉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온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스캔하는 로봇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천공항 라운지로 안내해 드릴까요? 저희 모두는 일동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는 이렇듯 온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감지하는 별도의 로봇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비행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돌발 사고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항에는 공항 내부 온도가 신체와 맞지 않거나 질병의 징후가 있어서 체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사람들, 그리고 비행에 취약한 노약자들이 돌연 쓰러지는 등의 돌발 상황이 은근히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그러한 일말의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마리아는 오랜 비행으로 인해 피곤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었고 이러한 걸음걸이 및 표정, 체내 온도를 토대로 마리아의 현재 스트레스 수치는 장거리 비행을 한 노약자의 수준으로 측정되었기에 로봇은 그러한 마리아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며 휴식을 제한했던 거라고 했어요. 스페인 공항에서는 찜통 같은 내부 온도로 인해 안 그래도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었던 노약자들이 공항을 이동하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경우가 흔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공항은 그야말로 모든 공항 이용객들에게 거의 VIP 대우를 해주는 세계 최고의 공항이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로봇의 전문적인 측정에 마리아의 별명은 그대로 할머니가 되어버렸고 마리아는 사실 자신은 장거리 요트 대회를 막 끝냈을 때보다 더욱 심각한 피로를 겪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감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부에 이어져 있는 지하철에 탑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국 지하철의 좌석은 상당히 깨끗하더군요. 눈에 보이는 얼룩이 없다는 것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정말 무균 상태였습니다. 팀원 엘레나는 이 지하철 좌석에 앉는 것조차 주저하더군요. 여기 앉기 전에 바지를 소독해야 할 것 같아. 좌석이 내 바지보다 깨끗하니까 내 더러운 바지가 깨끗한 좌석을 더럽힐까봐 걱정되거든. 맞는 말이었어요. 스페인은 더러운 지하철 좌석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는 스페인의 공공 벤치까지도 최악의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벤치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최대 일사량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은 뜨거운 금속 벤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니 지금과 같은 폭염 상황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은 허벅지를 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는 현재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이 아닌 전문적인 조리도구가 없는 노숙자들의 프라이팬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들은 벤치에 계란 등을 구워 먹으며 평소에 못하던 조리 행위를 공공 벤치에서 하며 영양분을 보충하고 있거든요. 여름철 스페인 벤치에 음식물 찌꺼기가 잔뜩 달라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노숙자들이 이러한 형편없는 금속 벤치에 음식을 조리해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 지하철의 위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다음 환승까지 몇 분이 남았는지, 다음 열차가 얼마나 붐비는지, 어떤 객실의 온도가 가장 낮은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앞에 있는 디지털 화면을 쳐다보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스페인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예정 및 일정 따위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 지하철에는 오직 10만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다라는 낙서만이 존재할 뿐 숱한 지연으로 인해 아예 지하철 일정표 자체를 폐기해버린 상황이거든요. 물론 스페인 지하철에도 기술적으로는 에어컨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력 문제 때문에 가동되는 경우는 없죠. 한 번은 안 그래도 찜통인 지하철에서 에어컨에서는 35도의 용암 같은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승객들의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승객들은 덥다며 우통을 벗으며 아우성을 쳐댔기에 그로 인한 악취와 땀 자국 때문에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하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한국은 변변한 지하철조차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곳 한국에 왔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쉴 새 없이 에어컨이 가동되며 놀랍도록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역시나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스페인은 지하철이 전력 공급 문제로 인해 갑작스럽게 멈추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은 어떻게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결국 맹렬히 스마트폰을 두드리며 검색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내 한국이 숨기고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이렇듯 지하철에서조차 원없이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에어컨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인체의 열, 이동 밀도, 심지어 땀 속도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네트워크인 열부와 AI 관리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당 공기흐름 방향, 습도, 온도를 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에어컨을 조정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시스템은 계속해서 첨단화되며 이젠 비용 자체를 거의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현재 스페인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며 국가 경제 자체가 멈춘 상황인데 한국인들은 스페인보다 훨씬 더운 날씨에도 지하철만 한 번만 타면 극한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인프라 덕분에 아무리 지구 멸망 직전에 이상기온이 발생해도 계속해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니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은 스페인을 아득히 뛰어넘는 선진국이라는 증거와 다름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게 진정으로 충격을 선사했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내년까지 에어컨 가동에 따른 비용을 아예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한 상태였고 이를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지하철 내부에는 차가운 좌석 구역이 있었는데 이는 지하철 회생 제동으로 구동되는 열전 타일에 의해 내부에서 냉각되는 좌석이라고 했어요. 기차가 속도를 늦출 때 생성되는 에너지가 엉덩이를 식히기 위해 재활용되고 있었고 이는 순전히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두뇌가 만든 기적과도 같은 기술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지며 넋이 나가있자 엘레나는 제 어깨를 조용히 두드리며 속삭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때 소피야? 내가 한국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국가라고 했잖아. 이래도 여전히 한국을 의심할 거야? 저는 그녀의 말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한국이 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저는 한국은 스페인보다 선진적인 국가였음을 깨끗하게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스페인을 완전히 개발도상국쯤으로 만들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고 이건 도저히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이 어떤 수작을 부리며 외국인들을 속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를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되지 않았기에 한국의 결점을 도저히 찾지 못하고 있지만 진실은 언젠간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엘레나의 물음에 묵비권을 행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예술과 젊음의 거리로 유명한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어요. 엘레나는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군요. 홍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소피야, 너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젠 한국을 믿고 좀 즐기는 편이 어때? 우리는 곧 전지훈련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개인 요트도 없는 제가 어떻게 훈련을 이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그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계속해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역시나 한국은 그저 그런 형편없는 국가일 뿐이었구나 싶어 실소를 터뜨리게 됩니다. 그건 바로 홍대 입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 메트로 스마트 도서관 때문이었어요. 수천 권의 책으로 가득 찬 트럭 크기의 자판기를 상상해보세요. 모두 깔끔하게 분류되어 누구나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선진적인 것처럼 보이는 도서관에 실소를 터뜨렸냐고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은 이곳 도서관의 책을 무단으로 훔쳐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레나가 이러한 지하철 시설의 도서관을 꾸며놓을 생각을 한 한국의 아이디어에 감탄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그대로 지하철 도서관에서 책 2권을 빼가더니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나깨나 한국 칭찬에 일색인 엘레나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의 과장을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영어로 맹렬히 따지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책을 훔쳤습니다. 적법한 대여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책을 주워 담아 도망가는 건 명백한 절도 행위예요.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솔직히 저는 그녀를 나무랄 처지가 못 됐어요. 스페인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객뿐만 아니라 사서조차 앞장서서 책들을 훔쳐대고 있고, 오죽했으면 스페인에서 도서관은 구조적으로 지어진 지 2년 내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년이 지나면 책을 전부 도난당해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잃고 만다는 논리였죠. 그런데 제 영어를 들은 한국인 여성은 이내 저보다도 더욱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곳은 양심으로만 운영되는 무인 도서관이에요. 그러니 대여 과정을 거칠 것도 없죠. 그런데 방금 저보고 책을 훔쳤다고 하셨나요? 제가 왜 책을 훔치죠? 이 2권의 책을 훔친다고 해서 제게 경제적인 이익으로 작용하기라도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무인 도서관에서 수만 달러 상당의 책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원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냥 실내로만 운영된다니요? 이건 도저히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 여성이 책을 훔치고도 궁색한 변명을 하며 제게 혼란을 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을 보고는 추가적인 설명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보세요. 이곳 무인 도서관은 벌써 5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은 오히려 처음보다도 늘어났죠. 이해가 되시나요? 도서 수거율은 100%를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대여한 책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안 보는 책이나 남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까지 무상으로 기부하며 이 도서관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거예요. 설마 당신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무인 도서관 자체가 없는 건가요? 왜 무인 시스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어도 훔쳐가는 상황인데 한국은 제발 가져가 달라고 구걸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음에도 아무도 물건을 훔쳐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곳 스마트 도서관에는 스페인 도서관에서는 전 지역을 돌아도 절대로 찾을 수 없었던 조지 오웰의 오래된 책까지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를 도서관 측에서 구비해 두었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영감을 받았던 책을 불특정 다수에게 추천해주기 위해 책을 기증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한심한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잔뜩 허세를 부렸지만 결국 엘레나 앞에서 수모만 당하며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잔뜩 풀이 죽어 지하철역을 빠져나갔고 힘없이 홍대 거리를 구경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번화가 중 하나였고 그렇기에 저는 끔찍한 혼란을 기대했어요. 당연했죠. 스페인에서는 이렇듯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은 필연적으로 위험해지고 엄청난 혼란과 오염으로 가득해지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곳 홍대 번화가에서 예상치도 못한 모습만을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엘레나는 한국 지하철의 막강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자신은 일평생을 돌아봐도 스페인에서 에어컨 바람을 쐰 적이 손에 꼽는다며 결국 한국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재채기를 해댔는데요. 그런데 그때 웬 한국 학생이 그런 엘레나에게 휴지를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은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레나는 이 학생이 돈을 요구하기 위해 휴지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휴지를 받고 지폐 한 장을 건넸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렇듯 길거리에서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휴지를 강매해버리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길거리에서는 재채기조차 조심해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한국도 스페인과 비슷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진 모양이었고 저는 칠칠치 못하게 아무 데서나 재채기를 하다가 생돈만 날리게 된 엘레나를 안타깝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학생은 엘레나가 자신에게 돈을 건네는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그저 엘레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엘레나의 의도를 이해하고는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는 돈을 그대로 둔 채 갈 길을 가버렸거든요. 저희 모두는 이러한 이해 못할 상황에 벙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주는 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저는 이내 그 한국인 학생이 왜 엘레나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는지를 알게 되고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만 해도 스페인에서의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스페인을 아득히 능가하는 경제대국이었고 최저임금이나 기본적인 임금 자체도 스페인보다 훨씬 높았기에 실제로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와 임금을 찾아 한국으로 쇄도해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즉, 엘레나는 어쩌면 자신보다 많은 돈을 벌지도 모르는 한국인 학생에게 지폐를 건네는 거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는 이러한 순수한 호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한국의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에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애초에 극한의 개인주의에 찌든 스페인 사람들이 감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는 거리 한가운데 있는 벤치에 앉아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자마자 저는 문득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그건 바로 현재의 한국의 온도는 36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습도는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지옥의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껏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한국의 냉방 인프라의 수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벤치만 해도 그랬습니다. 여름철마다 프라이팬 대용으로 사용되는 스페인의 벤치와는 달리 한국의 벤치에는 벤치 자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이요? 한국에는 이러한 냉방 벤치를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무지막지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뜻 보면 그저 너무나도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벤치에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기술이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벤치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리튬 냉각셀을 통해 조절되는 열에너지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복합재인 상변화 물질층이 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낮에는 벤치가 태양열을 통해 자동으로 충전되고 온도가 27도 이상 상승하면 냉각을 즉각적으로 방출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한국의 시민들은 아무리 날씨가 무척이나 덥더라도 그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러한 냉방 인프라를 이용하며 열기를 식히면 되었으므로 땀조차 거의 내지 않고 어디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착잡한 기분만을 느낄 뿐이었어요. 스페인에서 36도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문을 닫고 아이스크림이 수프가 되며 이러한 냉방 인프라가 전무한 스페인 시민들은 하나둘씩 거리에서 쓰러지며 그대로 병원으로 호송되죠. 물론 실려간 병원에서도 에어컨 따위는 없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저희는 스마트 미스트 기둥이 늘어선 보도 아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뜨거워진 피부는 식고 공기까지 정화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저기 편의점이 있네. 목이 마른데 저 편의점에 들르는 건 어때? 저는 그녀가 더위를 먹은 건가 싶어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날씨에 편의점에 가자고요? 스페인에서는 여름철마다 정전이 되는 게 기본이기에 편의점 같은 냉장 및 냉동식품들이 많은 곳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이스크림은 정전 때문에 녹아서 다시 얼린 아이스크림들 뿐이고 음료수와 생수도 전부 미지근하고 어떤 음료는 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방치된 나머지 그대로 썩어서 색깔까지 변해 있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아이 교육을 시킬 때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다음으로 여름철에 편의점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편의점에 가보자고 말해오는 건가요? 그러나 저희 팀원들 모두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는지 그대로 근처의 편의점으로 향하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마지못해 도착한 편의점에서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척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시원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놀라웠던 건 이들이 판매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한국 편의점의 음료 냉장고는 정전에 걱정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아이스크림도 전혀 녹은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벽하게 냉동 상태를 유지하는 아이스크림을 고른 뒤 편의점에서 나가게 됩니다. 제가 고른 냉동 우유, 팥, 연유, 그리고 인절미가 들어있는 컵 팥빙수는 정말 아이스크림계의 혁명이라고 불려야 할 정도로 엄청난 풍미를 자랑했고 저는 편의점에서 이러한 고품질의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감동까지 느끼고 말았어요. 그러나 컵빙수를 고른 저희와는 달리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이스크림을 고른 마리아는 이내 이럴 수는 없다는 듯 고성을 지르고 말았는데요. 바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아이스크림은 전혀 녹는 법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아이스크림 기업조차도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무자비한 국가였어요. 한국 아이스크림의 포장지는 내열 기술이 탑재된 내열 포장지였고, 덕분에 이러한 폭염의 상황에도 더위를 최대한 버티며 냉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던 거였어요. 스페인에서는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을 구매한다는 것은 얼음은 3분의 1만 먹고 나머지는 손에 줄줄 흘려서 버리거나 거의 과일 주스처럼 마셔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한국은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상태였어요. 편의점 입구 근처에는 아이스 디스펜서라는 라벨이 붙은 상자가 있었는데 이 상자에는 얼음팩이 여러 개 들어있었기에 한국의 시민들은 오며 가며 얼음팩을 목덜미나 얼굴에 문지르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곳에는 꼭 큰 글씨로 무언가로 쓰여있기에 뭔가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일정 온도가 넘어가면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얼음물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시민들은 걷다가 더우면 무료로 얼음물까지 마실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엘레나의 말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한국이 최고로 선진적인 국가인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듯 그저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뿐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전지훈련 장소인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워야만 했습니다. 아니, 한국처럼 세계에서 가장 더운 여름철 날씨를 자랑하는 국가에서 저희는 어디를 이동해도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게 말이나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더위를 초월하며 이동할수록 제 조국인 스페인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국가처럼 느껴졌고, 특히나 이러한 상황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도 않았기에 한 번쯤은 한국의 극한의 더위를 맛보며 한강으로 이동하는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역시나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다운로드한 지도 앱을 이것저것 만져보던 엘레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지 저희에게 희한한 경로를 제안했는데 그녀가 제안한 경로는 전부 한국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해놓은 천막이나 자연적인 나무 그늘로 되어 있었기에 저희는 햇빛을 전부 피하면서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곧 한국의 모바일 지도는 최적의 그늘지고 시원한 보행 경로를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기능까지 존재하고 심지어 경로 중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는 관공서 및 공공장소까지 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저 생각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더위를 피하는 천재적인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이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과 인프라를 200%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는 구태여 모바일 지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이러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순간 제 아래 인도가 약간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고 도대체 저게 뭔가 싶어서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젠 거의 한국 박사가 된 엘레나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소피야, 그건 장식용이 아니야. 지표면 온도가 38도를 초과하면 색이 변하는 열변색 타일이지. 보행자에게 더위를 경고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수요에 따라 공중 냉방 대피소를 조정하는 도시 중앙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있어. 우리가 전에 봤던 무료 얼음팩이나 얼음물 보급 장소도 전부 이러한 실시간 감지를 통해 구비해둔 거야. 그야말로 한국은 모든 것을 실시간 수요에 맞게 적재적소에 구비해두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부족함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야. 저는 그저 눈을 깜빡일 뿐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에도 그저 밖에 나가지 말라는 방송만을 내보낼 뿐 어떠한 시스템적 대응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정부는 더위로 인해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있음에도 건물 미관을 해치니 에어컨을 설치하지 말라는 책임감 없는 정책만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단체적인 시위를 펼치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한 백화점을 공식적인 더위 피난처로 지정하는 황당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인파로 몰린 백화점은 단체적인 도난 사고에 더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바깥보다 훨씬 더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한국은 그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똑똑하고 철저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스페인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을 향하고 있을 무렵 저는 뜻하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역시나 스페인은 한국보다 형편없는 국가가 아니었구나 싶어 희열과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 캐노피 구조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신호등 근처에는 꼭 노약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간이의자와 함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작년부터 부랴부랴 횡단보도에 이러한 간이 그늘막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러한 그늘막이 있다는 건 한국은 스페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한 게 분명해 보였어요. 사실 이건 기술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냥 똑똑한 아이디어를 통한 편의성을 추구하는 장면이었기에 저는 한국이 스페인보다 기술력 면에서는 우위에 있을지는 몰라도 똑똑한 인재들만큼은 스페인 쪽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에 약간의 우쭐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우쭐한 감정에 대해 털어놓으니 엘레나는 저를 마치 짐승을 보듯 보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소피야, 정신 차려. 이건 한국에서 몇 년 전부터 진작에 구비해두었던 시스템이야. 즉, 스페인이 한국을 따라한 거라고. 스페인뿐만이 아니야. 현재 한국의 여러 가지 더위를 피하는 방식은 유럽 및 세계 각국이 전부 따라하고 있으며 그만큼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력 수준에 더해 사람들 개개인도 천재적으로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 제발 나라 욕을 먹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한국이 스페인을 따라할 리가 없잖아. 그녀의 말에 저는 실망감에 더해 약간의 오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괜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죠. 그건 그냥 카피잖아. 한국이 자신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다른 국가들을 보고도 그냥 놔둔다고? 이건 말이 안 돼. 그러자 엘레나는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따라할수록 한국도 이익을 보고 있어. 저 그늘막은 그냥 그늘막처럼 보이지만 사실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 즉,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 개발한 그늘막을 수입하지 않으면 한국을 따라할 수조차 없다는 거야. 이 가볍고 반투과성이 있는 캐노피 구조물은 태양이 강해질수록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온도 반응성 나노 소재가 내장되어 있어. 그렇기에 아무리 강한 햇빛이라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또 가볍지만 튼튼한 소재 덕분에 오래도록 유지되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지.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스페인에서는 반쯤 죽은 야자수가 유일한 그늘을 제공하는 구조물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수입한 이케노피 구조물이 아니었다면 스페인은 횡단보도에 야자수를 잔뜩 심어야 했을 운명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뭐 하나 빼놓을 데가 없는 국가였고 그렇게 한국을 의심했던 제게 또다시 좌절감만을 안겨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강은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이곳은 분명 도시 한가운데였음에도 강은 고요한 은색 활주로처럼 저희 앞에 펼쳐져 있었고 도시의 중심부를 그대로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 한가운데 있음에도 이렇게나 거대한 폭의 강은 난생 처음 봤기에 거의 경건함마저 느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강에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강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러한 접근성 좋은 강들의 운명은 결국 오염으로 귀결되곤 하지만 한강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한강공원 및 보행로에는 담배꽁초 한 갭이 쓰레기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강물에서조차도 작은 쓰레기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극한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인들의 자연을 아끼고 지키는 높은 시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았고 저는 그저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조용히 박수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이러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강에는 보행로에 엄청난 쓰레기가 즐비해 있는 것은 기본이고 강물에는 갈색의 정체 모를 건더기들이 둥둥 떠다니며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강은 그러한 스페인의 강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오염이나 훼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을 넋놓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늘진 선로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조깅하는 사람들, 완벽하게 칠해진 차선을 따라가는 자전거들, 잔디밭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가족들 등 한강은 그저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문득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한강이 관광지로서 굉장히 뛰어난 곳이라는 것쯤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하라고요? 보통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요트 훈련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요트를 정박해 두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을수록 고가의 요트가 도난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스페인에서도 이러한 잠시 정박해 놓은 요트나 배들을 훔치는 전문적인 강도들이 즐비해 있고 그래서 저희는 훈련을 할 때마다 비싼 비용을 내고 요트를 대신 지켜주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하느라 수많은 지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엘레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곳에서 훈련을 하자고 말해왔던 것일까요? 저는 애초에 개인 요트가 없었기에 잃을 것도 없었지만 아무튼 한강은 저희가 전지훈련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엘레나는 역시나 보면 안다는 아리송한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여전히 의심을 품으며 그녀를 따라 이동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를 따라 도착한 곳은 바로 탈의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이곳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변에 탈의실이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스페인에서는 강은커녕 휴양지의 바다에서조차 바람에 펄럭이는 천조각 뒤에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번은 갈매기가 제 비키니 상의를 훔쳐간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바람에 흩날리는 싸구려 천조각을 강제로 찢고 몸에 두르고 나온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강에는 탈의실이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자의 국가인지 탈의실조차 최첨단의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사물함 열쇠는 디지털 팔찌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한강에 구비되어 있는 각종 수상 스포츠 장비 사용을 위한 결제 토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한강에 있는 여러 식당 및 카페, 자판기에 태그하면서도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강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려면 필연적으로 현금이나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한국은 이러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편한 결제 시스템을 구비함에 따른 소비 촉진 효과를 내고 있었고, 이는 지역 경제 흐름을 책임지고 이용객들에게는 극강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곳 탈의실에서 계속해서 주저하더군요. 이곳 라커룸을 믿어도 되는 걸까? 아무래도 지갑이나 귀중품은 라커룸 대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두는 편이 좋겠어. 그러고는 그녀는 탈의실 구석에 있는 소화기를 들추고 그 아래에 자신의 귀중품을 구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스페인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기에 저는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갔어요. 스페인에서는 탈의실이나 라커룸 시설이 마치 보물찾기 시설처럼 여겨집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탈의실을 관리하는 직원까지 모조리 남의 라커룸을 철사로 딴 뒤 귀중품을 죄다 훔쳐가죠. 오죽하면 스페인에는 자체 제작한 마스터키를 갖고 다니며 전국 탈의실을 돌아다니며 귀중품을 모조리 훔쳐가는 전문적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요트 선수로서 라커룸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는 수도 없이 물건들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요즘처럼 유럽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귀중품뿐만 아니라 옷가지들도 전부 훔쳐가고 있기에 저는 새로운 탈의실에 가게 될 때면 제 짐을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찾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국을 의심하던 저희에게 엘레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손짓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는데 그곳에는 웬 스마트폰 한 대가 탈의실 의자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그녀는 한국에서는 실수로 벤치의 고가에 스마트폰을 놓고 가도 아무도 훔치지 않는 나라로, 카페 등에서 테이블에 지갑이나 노트북을 놓고 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유일한 나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매우 선진적이고 시민의식도 훌륭한 나라는 맞지만 엘레나는 한국에 너무 푹 빠져서 이미 객관적인 시선을 잃어버린 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고가에 스마트폰을 넋놓고 쳐다보고 있자 한 여성이 탈의실로 들어와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녀에게 영어를 사용하며 제지하게 됩니다. 이봐요. 그건 당신의 스마트폰이 아니잖아요. 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여성은 이건 자신의 스마트폰이 맞고 자신은 깜빡하고 스마트폰을 탈의실에 두고 물놀이를 즐기다 왔다며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자신의 사진들까지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결백한 모습에 사과를 하며 그래도 스마트폰을 놓고 왔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서 다행이라고 말한 뒤 조금만 늦었어도 스마트폰은 사라져버렸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인 여성은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더군요. 글쎄요. 저는 수상 스포츠 체험을 마치고 제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을 인지했기에 제 스마트폰은 4시간은 넘게 탈의실에서 홀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걸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은 절대로 훔쳐가지 않아요. 저는 건망증이 심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자주 있음에도 그때마다 항상 제 귀중품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즉시 굳어버렸습니다. 이곳은 탈의실이기에 CCTV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몰래 물건을 훔쳐도 아무런 탈도 나지 않는 상황에 어떻게 한국인들은 끝까지 시민의식을 지키며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저와 함께 한국을 의심하던 마리아는 이젠 의심을 멈추고 조용히 자신의 귀중품들을 탈의실 라커룸에 넣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이번에도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는 한국의 모습에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탈의실에서의 약간의 소란 후
저희는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 즉시 까무러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곳 수상 스포츠 시설에서는 수상 스키, 수상 보트 등의 각종 고급 레저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심지어 요트까지 대여해주는 초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여요금도 무척이나 저렴했기에 저는 이 정도 시설을 이 가격에 운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이러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다는 듯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진이 남지 않아도 되도록 직영으로 대여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그렇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비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거라는 전문적인 설명을 건네오더군요. 사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수상 스포츠를 부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인지하며 저처럼 환경적으로 무리 있는 지역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서민들은 수상 스포츠를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이러한 고가의 스포츠 장비를 대여한 뒤 그대로 훔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수상 스포츠 장비를 대여하는 데만 해도 보증인과 범죄 기록, 수입에 대한 인증 서류 등 수많은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죠. 즉,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대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도시 중심에 있는 한강만 오면 누구나 수상 스포츠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니 저는 이러한 한국의 부유한 면모에 그저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러한 대여 과정에서의 어떠한 보증이나 서류도 필요 없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탈의실에서의 한국인 여성의 말은 진짜였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이에 대한 혜택은 전 국민이 받고 있었죠.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스포츠 장비마저 저렴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특히나 수상보트는 충격적인 자태를 자랑하고 있기도 했죠. 저는 엔진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봤지만 엔진조차 아무것도 없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역시나 싼 게 비지떡이구나 싶었지만 대여 직원은 이 보트는 AI 벨러스트 안정기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러니 엔진은 필요 없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1초마다 풍향, 승객 균형, 파도 주파수를 계산합니다. 딱히 조종할 필요조차 없어요.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첨단 수상 보트죠. 당신이 원한다면 엔진이 있는 구형 보트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맙소사, 한국은 이제 엔진이 달려있는 보트를 구형 보트 취급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요트가 없어서 도저히 전지훈련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정말로 엘레나의 말처럼 한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덕분에 요트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에서 요트를 대여하다니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대여한 요트는 스페인 정부가 국가대표에게 지원해주는 선수용 요트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더군요. 한국이 대여해준 요트는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독과 갑작스러운 바람 변화를 경고하고 실시간 항해 팁을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 기능까지 존재했기에 이건 초보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특히나 저는 이곳 한강의 수많은 인파들 때문에 동선이 겹쳐서 도저히 전문적인 훈련을 이어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강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물 안에서 더 넓고 고요했으며 다양한 종류의 보트가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GPS 차선으로 나누어져 있었기에 저희 팀은 이곳 한강에서 스페인 선수 전용 구역에서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훈련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요트를 타던 한국인 초보자가 그만 조작 미숙으로 인해 그대로 물에 빠졌기 때문인데, 그녀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녀를 본 다른 한국인들의 반응을 보고 그대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며 한국에 대한 애정이 전부 사그라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졌음에도 한국인들은 그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있었고, 심지어 한강에는 구조대원들도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일반적인 시민들과 함께 이 여성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이기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에 소름마저 돋았고, 그렇게 물에 빠진 그녀와 저는 꽤나 먼 거리에 있었지만 전속력으로 요트를 움직이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에 빠진 한국인 여성에게 거의 다가갔을 때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먼저 웬 무인 수상보트가 도착하더니
그녀를 싣고는 그대로 육지로 빠르게 이동했거든요.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다소 위험한 익수자 구조 과정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없도록 무인 구조 시스템까지 개발한 미친 국가였던 것입니다. 사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익수자를 구조하다가 구조대원까지 희생당하는 사고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인간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력까지 개발한 인류의 선진국인지 이러한 꿈만 같은 기술을 통해 진작에 사람의 목숨을 구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선수용 시설에조차 샤워실이 없어서 갈색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 오염된 물로 대충 몸을 적시는 것으로 샤워를 대체하곤 하지만 한강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시설까지 존재했고 이 샤워시설에서는 뜨거운 온수가 콸콸 쏟아지는 것도 모자라 샴푸와 린스 등의 샤워용품까지 구비되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스페인이었다면 물도둑과 공용비품 도둑들이 쇄도하며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겠지만 한국에서는 전 세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인프라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샤워까지 마치고 나니 시간은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빠르게 숙소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어요. 스페인에서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과 동시에 온 길거리는 완전히 범죄 행위가 만연하는 무법지대가 되어버리거든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가로등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스페인에서는 시민들을 도와줘야 할 경찰조차 밤은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종 약물 거래 및 불법 행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뭔가에 취한 10대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싸우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엘레나는 밤이 되었음에도 전혀 겁내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예 숙소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안 했고 이곳 한강 근처에서 식사까지 하고 숙소에 돌아갈 생각이더군요. 저는 자신의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저희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엘레나의 이기적인 면모에 큰 실망감을 느꼈고 그렇게 약간 짜증을 내며 이제 위험하니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제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더군요. 대신 그녀는 이번에도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킬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마자 그렇게 완전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스페인에서처럼 반경 10km 이내의 모든 벌레를 끌어당기는 눈부신 노란색 나트륨 램프가 아니라 부드러운 흰색 LED가 발 아래 은하처럼 콘크리트에 박혀 있었고 이 LED 조명은 산책로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보행로는 보행자의 발걸음에 충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공학적인 기술력이 탑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조명에 대한 전기를 무료로 책임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한국의 밤은 스페인의 어두컴컴한 밤과는 달리 무척이나 밝았고 또 안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렇듯 밤을 환하게 밝히는 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로등 시설은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 저장해뒀다가 밤에 사용하는 스마트 친환경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에 더해 보행자들의 걸음에서 얻는 에너지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에너지가 부족할 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아이들조차 보호자 없이 신나게 놀고 있기도 했는데 한강공원 한편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들이 줄넘기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하며 보호자 없이도 안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아이를 노리는 유괴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래서 낮이라도 아이를 혼자 방치한다면 보호자가 대신 감옥에 간다는 법률 조항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곳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규칙이 전혀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곳 한강 보행로 중간중간에는 별도의 흡연 시설까지 존재하고 있었는데 흡연자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이들이 접근하면 담배 연기를 뿜지 않고 아이들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뛰어놀다가 잘못하여 흡연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던 한국인 남성들은 그 즉시 아이를 등지며 아이에게 담배 연기가 이동하는 것을 차단했으며 이미 담배를 한번 빨아들였던 남성들은 얼굴이 새빨갛게 될 정도로 숨을 참으며 아이를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이 한국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는 그저 생전 처음 보는 남의 아이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도대체 남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아이가 흡연시설을 떠나고서야 한국의 어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껏 흡연을 즐기더군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스페인에서는 아이가 있든 없든 길거리 한복판에서 담배를 비롯해
약물까지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은 갓난아기 앞에서 불법 식물로 만든 약에 연기를 뿜어대는 남성을 마주한 적이 있고 그에게 지금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맹렬히 따진 적이 있어요. 그러자 그 남성의 대답이 가관이었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내가 뿜은 연기로 인해 건강이 망가지든 중독자가 되어버리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스페인은 자유국가야. 나는 이곳에서 연기를 뿜을 권리가 있고 그게 싫으면 갓난아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그러면서 그는 제게 주먹까지 휘두르려고 하며 다시는 자신에게 훈수를 두지 말라며 위협까지 해댔죠. 이게 바로 스페인의 현실입니다. 자유라는 단어에 몸을 숨긴 채 그에 대한 책임 따위는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스페인, 유럽이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모든 어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를 위해 숨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마침내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들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가족, 그리고 맥주를 즐기고 있는 젊은이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술만 마시면 힘자랑을 하며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남성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패싸움을 해대고 있고 그렇기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끝까지 이성을 유지하는 진정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한 한국인 가족은 저희에게 손을 흔들며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들은 떡과 치킨, 그리고 식혜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권해오더라고요. 극한의 개인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대가 없는 호의 따위는 없기에 모르는 사람이 나눠주는 음식은 필연적으로 수면제 등의 약물이 들어있는 경우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귀중품을 털어가기 위한 미끼 음식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일 따위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그들이 내어주는 음식을 맛보며 한국인들의 따뜻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즐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도 가족이 될 수 있는 한국만의 분위기에 이런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부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강에서의 절대로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한 뒤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식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테이블에 내장된 스크린을 사용하여 저녁 식사를 주문할 수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이 디지털 스크린은 현재 습도 수준, 자외선 지수, 수분 상태 등을 언급하며 이를 기준으로 가볍고 수분을 공급하는 여름 요리 세트를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전지전능한 AI가 최적의 식단을 제안하고 있던 셈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시큰둥하게 한여름에 뜨거운 국물 요리를 제안하는 불친절한 직원들만이 존재하지만 한국은 모든 면에서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어를 전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편한 음식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이는 물 한 병을 저희 옆에 놓았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주문하지 않은 물이나 빵을 무료인 줄 알고 먹었다가 그대로 음식값에 청구되곤 하기에 저는 그 물을 손도 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엘레나는 물병을 덥석 짚더니 사정없이 물컵에 따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기겁을 하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상술에 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엘레나는 조용히 웃을 뿐이더군요. 한국에서 생수는 무료야. 심지어 반찬도 무료지. 기다려봐. 그녀의 말대로 한국인 직원은 추가적으로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에 담긴 반찬 12개를 내어왔어요. 바삭한 녹두전, 반투명할 정도로 얇은 단무지, 간장에 절인 연근, 매운 오이, 그리고 김치 등 무료라기엔 너무나도 좋은 퀄리티를 자랑하는 음식들이 저희에게 제공되었죠. 스페인에서는 메인 요리를 주문해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이러한 수준 높은 요리마저 무료로 제공된다니 저는 그저 한국에 아낌없이 퍼주는 사회에 완전히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에서는 1시간은 지나야 음식이 하나둘씩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주문한 지 10분가량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메인 요리가 나오더군요. 물론 삼계탕은 최고의 음식이었습니다. 뜨겁고 상쾌한 인삼에 더해 부드러운 닭고기는 굳이 힘을 주지 않아도 뼈에서 떨어졌고 안에 숨겨져 있던 달콤한 찹쌀은 별미 중의 별미였어요. 또 다른 음식인 비빔밥은 야채, 소고기, 계란 프라이, 고추장 소스로 지글지글 끓는 돌그릇이었습니다. 밥바닥은 그릇의 열기로 인해 금빛으로 완벽하게 익었고 저는 거의 채소만으로 구성된 음식이 어떻게 이런 극강의 풍미를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 계속해서 눈을 꿈뻑거릴 뿐이었습니다. 물론
역시나 냉면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시아 배와 삶은 달걀을 얹은 차가운 냉면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 정도로 인상 깊었고, 톡 쏘는 차가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는 모든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풀리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건 바로 한국인 직원은 돈보다도 손님들의 만족을 더욱 우선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10가지도 넘는 반찬들을 계속해서 비워갔는데 한국인 직원은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새로운 반찬을 리필해 주었거든요.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한국인 직원은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친절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해서 반찬을 리필해 주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뿐만 아니라 간혹 에어컨이 구비된 식당에서는 에어컨 비용에 대한 금액까지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 그대로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국가였고 저희는 아무런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리아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오더군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 이동한 곳에는 한강 푸드트럭 야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음식을 판매한다고 해서 허접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LED 조명 가판대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강변을 따라 뻗어 있었고 각각 디지털 주문 화면, 심지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AI 기반 군중 모니터까지 갖추고 있었거든요. 불고기, 매운 떡볶이, 달콤한 호떡, 그리고 바삭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의 향기가 여름 공기 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이러한 푸드트럭을 본 이상 절대로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희는 푸드트럭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희가 처음 고른 메뉴는 바로 치즈 닭갈비였어요. 치즈가 실크 리본처럼 당겨졌고 달근 연기가 나고 부드러웠으며 고추장이 스며들어 혀가 타는 것 같으면서도 입안이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마법 같은 경험이었어요. 이 더운 날 맵고 뜨거운 음식을 먹었음에도 오히려 시원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의 위장에 사과를 건네며 계속해서 음식을 주문하기 시작했죠. 기적의 맛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간장 순살치킨, 그리고 고기, 해산물, 호박 등의 야채로 가득 차 있는 모둠전 등 저희는 배가 터져라 푸드트럭에 음식을 동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떡을 먹게 되었을 때 저희 모두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도넛을 기대하며 호떡을 깨물었는데 끈적끈적한 시나몬 시럽과 으깬 땅콩이 녹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호떡의 가격은 1,000원밖에 안 됐죠. 스페인에서는 바위처럼 단단한 싸구려 추로스마저 3,000원에 판매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훨씬 맛있는 디저트를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스페인의 푸드트럭은 전력 공급 자체가 되지 않아 따뜻한 맥주를 판매하며 통 관리를 하지 않아 끈적한 테이블에 비둘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훔쳐먹고 있는 난장판의 상황이 펼쳐지기 마련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지저분한 모습을 전혀 엿볼 수 없었어요. 청결한 테이블과 쓰레기 하나 없는 길거리 등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죠. 특히나 저는 저희가 한여름밤에 야외에 나와 있음에도 전혀 모기를 물리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한강에서는 자율로봇이 모기 퇴치제 미스트를 주기적으로 뿌리고 있었기에 저희는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저희는 물가에 앉아 강 위에서 펼쳐지는 LED 조명 한강쇼를 보면서 시원한 식혜를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부끄러움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실패한 나라에 살고 있어. 그리고 팀원들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에서 사는 것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부러움을 느끼며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